뇌전증은 평생 치료를 해야 하나요?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뇌전증이 어떤 뇌전증인지 그리고 뇌전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뇌전증 또는 같은 뇌전증 증후군에 있어서도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영아은축 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이제 그 신생아 때 저산수성 뇌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뇌 구조적인 병변이 생김으로 인해서 영아은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환자에 있어서는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어떤 유전성 질환 자체가 영아은축이라는 뇌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뇌전증의 치료는 어떤 뇌전증인지 어떤 뇌전증 증후군인지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 것이고, 또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그 발생 원인이라면 거기에 더 맞는 이제 치료약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평생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전체 뇌전증을 함께 보았을 때는 한 70-80%의 뇌전증에 있어서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약을 평생 먹으면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그 퍼센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80%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은 그 중에 모든 환자가 뭐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자의 한 반 이상에서는 아마도 2-3년 이상의 약물 치료 기간을 지나고 나면 약을 끊고 지내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약을 복용하며 특히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과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면은 발작 조절이 굉장히 잘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의외로 좀 약을 복용해야 되는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하향 발작 약물을 소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잘 지내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모두 불치병이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역시나 난치성이고 약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고 그런 좀 치료가 어려운 뇌전증이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환자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되는 뇌전증의 경우는 그 뇌전증 종류에 잘 듣는 약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합한 약을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발작 조절이 잘 될 수가 있고, 반면에 난치성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두 가지로 잘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 가지 약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항발작 약물 를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마 성분의 카나비디올을 난치성 뇌전증에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미주신경 자극술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아주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 국소병변이 있고 발작 일으키는 원인과 일치한다면 뇌 일부를 잘라낼 수 있는 뇌전증 수술 또는 뇌량절제술 등등의 뇌전증 수술도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항발작 약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런 질문들도 사실은 좀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이 약이 저희도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약마다 적응증이 다 있거든요. 어떤 국소발작 뇌전증인지 전신발작 뇌전증인지, 그리고 그런 적응증에 해당해야 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에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치료들은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인데, 그 외에도 아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유전자 관련 RNA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드라베 증후군이나 엔젤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RNA를 조절하는 약물에 대해서 임상 시험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또 상용하고 되고 있지는 않지만
위주신경 자극스, 이거는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인 반면에 그것보다 좀 덜 침습적이면서 수술 같은 거를 거치지 않고 내 어떤 정기적인 자극, 자기장의 자극 등으로 치료를 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병원 가서 바로 여쭤보시면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치료에 대해서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는 어떤 치료제 자체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발작이 언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을 해서 굉장히 후유증을 남기거나 대처가 잘 안 되거나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거나 이런 경우도 드물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으로 발작을 이제 잘 감지해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좀 치료가 힘든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어렵다고 해서 너무 절망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을 좀 폭넓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 뇌전증 증후군도 있지만 완치가 되는 뇌전증 증후군이 훨씬 많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떤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 지금보다는 당연히 좀 더 완치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입니다. 우선은 일단 뇌전증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막연하게 환자든 보호자든 어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여행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특히 그 청소년기에는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뭔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발작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지금 현재 성인이 되기 전 그런 학년기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뇌전증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가요? 예. 이것도 이제 역시나 어떤 뇌전증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거의 대부분의 한 80% 정도의 그 뇌전증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다른 인지장애라던가 다른 그 동반되는 질환이 없으면서 발작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는 그런 경과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환자들은 사실 약을 잘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그 아이의 어떤 그 뇌전증에 대해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예상치 못한 발작 상황에 대처하기도 쉬울 뿐더러 국소 발작처럼 부분적인 발작을 하거나 그냥 멍한 양상만 보이거나 좀 다양한 모습의 발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뇌전증 환자라는 걸 모른다면 아이가 그냥 열심히 하지 않는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태를 잘 알리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간혹 그러니까 환자 자신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데, 연구를 보면은 그 환자가 자기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을 때 더 치료 수능도도 높고, 그다음에 괜히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된 정보를 자꾸 검색을 한다던가, 그래서 오히려 괜한 걱정을 하게 된다던가, 그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동반되는 정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자신의 질환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규칙적으로 먹게 한다던가, 약통을 잘 분류해서 빠뜨리지 않게 한다던가, 그런 노력들, 그리고 깜빡했을 때도 먹을 수 있게 손이 잘 닿는 곳에 배치를 해놓는다던가 등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뇌전증 환자들은 언제든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수면이 부족하다던가
뭐 알코올을 시도해 본다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명확한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피하는 것이 발작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작이 발생했을 때에 그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대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의 그 발작 양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